경제 이슈와 상식이 궁금하시다면 경제 유캐스트 오디오로 듣는 키워드 경제. 안녕하세요. 경제 유캐스트의 팟캐하는 김기자이자 2대1 금융부 김유성 기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축은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상호신용금고 또 어떻게 좀 아시나요? 새마을금고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축은행은 또 일반 은행과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역사는 좀 길고 중요성도 매우 높아요. 정부에서 직접 관리도 하고요. 누구나 은행에서 대출을 저금리로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은행들도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대출해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신용도가 낮은 이들은 은행 대출에서 배제가 되고요. 이른바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빈틈을 또 다른 민간 금융사들이 메워줘야 하는데 이들을 이금융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행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게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융사들이 설립이 됐고 이들을 이금융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금융권의 대표 주자는 상호저축은행, 그러니까 정식 명칭 상호저축은행인데 줄여서 저축은행이 됩니다. 본래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이었어요.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이었는데 2001년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이 됐고 상호신용금고란 이름이 상호저축은행이라 바뀌었습니다. 2009년부터는 이름을 줄여 쓸 수 있게 되면서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이 저축은행의 설립 자체는 뭐냐면은 당시에 1970년대 80년대 이때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막 하고 있을 때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막 투자를 해야 돼요. 대출도 필요하고. 그런데 은행만으로 한계가 있으니까 일반 사채업자 아니면 사금융들을 좀 단자회사, 단기자금회사를 규모를 키워서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자고 한데 이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금융을 양성하기 위해서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이 발효가 됐고 이게 상호신용금고로 유지가 돼 있다가 이제 이금융권을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상호저축은행법이 개정이 됐고 이제 명칭은 상호저축은행이라고 합니다. 뒤에 은행이 붙는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이 봤을 때 좀 많이 신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후에 상호라는 명칭을 단축을 허용을 해요. 이게 2009년부터인데요. 이때부터는 저축은행, 어디 저축은행 이렇게 쓸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지금이야 저축은행과 일반은행이 그러니까 구분을 하시고 저축은행 하면은 이금융권이라고 보신 분이 계시지만은 2009년, 2010년까지만 해도 사실 이런 그 저축은행과 일반 은행에 대한 차이점을 많이 못 느끼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부산 저축은행 사태 때도 보면은 부산은행인 줄 알고 투자를 했다가 그 은행이 그 부산 저축은행 망하는 바람에 알토랑도 돈을 잃으신 분도 계셨어요. 이들 저축은행은 예금과 예금을 받는 수신과 대출을 준 여신 활동을 합니다. 저축은행은 반드시 받은 예금을 갖고 대출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금 이자를 좀 높여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통장 예금이 없으면 대출해 줄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지니까 외환 업무 같은 경우에도 저축은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외에는 1금융권이랑 좀 하는 일이 거의 좀 비슷하긴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고 하면은 예금과 대출 금리가 좀 많이 높긴 하죠. 또 다른 점 뭐가 있냐면 은행은 주인이 없고 주주들과 이사회의 지배를 받아요. 엄격합니다. 이건요. 은행장을 뽑는다. 그러면은 은행장을 뽑기 위한 사회이사와 이사진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회추위, 회장 추천위원회, 은행장 추천위원회, 계열사 대표 추천위원회 이런 게 열려요. 형식적으로라도 다수의 의견을 모아서 가장 괜찮은 사람을 전문 경영인을 좀 뽑아서 은행장을 삼자 이런 게 있는데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역 유지나 아니면 지역 기업이나 이런 분들의 최대 주주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해요. 그래서 주인 있는 은행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투자도 많이 했었고요. 2010년대 대형 굵직한 건설 프로젝트에 돈을 냈다가 큰 손실을 보기도 했어요. 저축은행 업계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사건인데요. 일부 저축은행은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 등 17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사건인데요. 이들 은행은 예금을 불법적으로
대형 건설공사에 대출해주고 자금을 지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봤습니다. 2000년대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 이후 대형 부동산 프로젝트에 돈을 댔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부실이 쌓였고 이를 숨기다가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습니다. 저축은행판 뱅크런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일부 소비자들은 부산저축은행과 부산은행을 혼동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산은행에 문의와 항의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행태를 또 보이고 있는 게 P2P 금융이긴 합니다.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 소개된 P2P 금융은 이후에 부동산 PF 아니면 뭐 이런 부동산 쪽으로 손을 대면서 급성장을 했는데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뭐 빌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안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파트 가격 올라가고 있는데 나머지 빌라나 상가 같은 이런 관광지 같은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P2P 금융사들의 부실이 좀 많이 쌓인 게 분명히 있어요. 저축은행 외에는 상호금융기관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모이자 새마을금고, 우리 회사에서 우리 모임에서 모이자 100명 이상, 신용협동조합, 농민들끼리 모이자 농협, 수산업 종사자들끼리 모이자 수협 이렇게 됩니다. 은행이 없던 시절 우리 조상들은 개를 활용해서 목돈을 모으곤 했죠. 동네 단위 사금융은 이미 전통이 좀 깊었던 건데요. 이런 동네 중심의 금융사 중 대표적인 게 바로 새마을금고라고 보면 됩니다. 새마을금고는 이 금융권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에 지점이 있고요. 동네 단위로 새마을금고가 있고 출제금만 내면 조합원 자격을 줍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가입 가능한 농협, 수산업 종사자만 대상의 수협과 달리 조합의 진입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1금융권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활성화한 게 이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입니다. 두 기관 모두 예금과 대출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예금 금리가 높지만 대출 금리도 높은 편입니다. 오늘은 상호금융기관과 저축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저축은행과 은행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